연금저축 해지할까?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와. 어떤 게 경제적으로 이익일까요? 거의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. 2030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. 그렇죠? 자, 중소기업이면 세금 감면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. 이 규정은 예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. 예전부터. 예, 그래서 올해도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올해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적용받으시면 좋겠죠.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에 입사하신 분들은 최대 90%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. 한도는 150만 원이에요. 90%요? 뭐에 대해서? 총 세액에 대해서. 와. 16년에서 17년도 사이에 입사하신 분은 70%까지 감면이 되고요. 18년부터 입사하신 분은 90%, 총 5년간 감면이 적용이 되고요.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15세부터 34세까지를 의미하고요. 네.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. 그 중소기업 말고 또 중견기업도 있더라고요. 네. 그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? 안 되는 거죠.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연말정산 담당하는 인사팀이라든지 담당 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90%라고 하면 어마어마하네요. 그렇죠. 만약 놓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네네. 그런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, 환급 신고를 다시 재청구할 수 있어요. 내가 입사한 연도에 비교해서 내가 중소기업이었고 그때 당시에 나는 감면율이 이 정도 적용이 되네? 그러면 세금 신고를 다시 하셔서 환급을 다시 청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조차도 만 34세까지만 해당되는 거다? 입사일 기준으로. 그때까지 34세에 입사했으면 뭐 그 후로 5년간은 또 받을 수 있는 거죠. 와. 그리고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직하셨으면요. 또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로 다시 감면증서 다시 넣으세요. 그렇죠. 다시 넣어야 돼. 오케이. 하지만 기간은 총 5년으로 5년.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다 통으로. 네. 아니 그럼 막 몇 달 때문에 그거 놓친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겠어요. 여자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하잖아요. 네네. 그 복무 기간을 그 나이에서 제외를 해줘요. 그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챙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겠죠. 그러면요, 세무사님. 제가 회사를 관두고 딴 데를 갔어요. 네. 근데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챙기지 못했어요. 네. 90%. 그러면 다시 내가 지금 너네 회사를 관두긴 했지만 나 그때 내가 받을 돈 못 받았어. 이거 세금해줘. 그러면 그건 경증청구 할 수 있나요? 네, 회사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네. 세무서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세금은 결국 국세청이 갖고 그러니까. 있으니까. 심지어 네. 회사에서 자료 요청 안 하셔도 돼요. 진짜? 국세청에 제가 신고한 연말정산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. 아. 거기서 발췌하셔서 네. 회사 정보라든지 또 감면 신청서라든지 이거 다 종합해서 신고하시면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. 회사를 이직하신 분들은 그 회사와는 별도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껄끄러운 거기다 다시 연락 안 해도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 사회 초년생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월세 공제도 생겼잖아요. 근데 전입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? 월세 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요.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시고 무주택자이면서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시거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시고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급여액이 너무 많거나 주택의 가액이 너무 높거나 면적이 너무 넓거나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안 하신 분들은 월세 세 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전입신고를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, 뭐 집주인이 이 집은 안 돼,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못 갖추신 분들에 대해서는요,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집주인분이 그거 더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걸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? 그렇죠.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시면 다행이지만 못 발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홈택스에 가시면 자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오케이. 자진적으로 월세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와, 이거 꿀팁인데요? 근데 문제는요, 저는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, 여러분. 이걸 우리가 기억하느냐, 못하느냐. 거의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복습 좀 여러분 해볼게요.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. 또는 돈을 막 많이 썼어. 뭐 이러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근데 세무사님,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돈 니들 좀 써라 해가지고 신용카드 더 많이 공제해줬으면서 올해는 아니라면서요? 네, 맞아요. 작년에 경기 부양이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의 폭을 상향시켜줬어요. 근데 그게 2020년도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올해는 적용이 안 되세요.
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상황. 국세청은 그래서 또 다른 걸 내세웠죠. 아 그게 뭔가요? 일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%,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, 직불카드, 도서, 공연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30%,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5%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는데 올해 개정된 내용은 2021년도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2020년도 총 사용액의 105% 이상 사용하셨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%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신용카드 말고 또 체크카드가 있단 말이죠. 이거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될까요? 일단 국세청은 과소비를 많이 우려해요. 내 소득 범위 안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지만 내 소득을 초과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공제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단순하게 비교하면요. 체크카드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. 왜냐면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. 근데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을 무시 못해요. 아 맞네. 포인트, 마일리지,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써버리고 체크카드를 쓴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경제적으로 이익일까요?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구나.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신용카드를 한 총 금액의 25% 정도를 쓰고 25%부터 이제 소득공제가 들어가니 그때는 체크카드 빈도를 좀 더 올리시는 게 어떠냐. 소득이 25%까지는 신용카드, 그 초과되는 건 체크카드. 네. 그리고 요즘엔 또 페이라는 게 있어요. 네, 페이. 선불식으로 뭐 돈을 지불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를 긋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제로페이겠죠. 현금 추적도 가능하시고 그렇지. 과소비할 우려도 없고 그래서 제로페이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공제율을 40%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로페이는? 네. 40%까지. 와, 높다, 진짜.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예요. 남편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혹시 몰아쓰기 이런 게 좀 유리한가요? 보통 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몰아주시면 좀 유리하세요. 근데 저희 지인이나 저희 회사 직원들을 보면 실수하는 부분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을 하거나 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연관성을 약간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. 만약에 이렇게 맞벌이 부부로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자녀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라면 구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. 세법은 소득공제,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으셔야 됩니다. 아,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. 네,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의료비 세액공제, 보험료 세액공제, 교육비 세액공제,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녀나 가족분들에 대한 것은 네. 인적공제를 받으신 사람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셔야 돼요. 배우자 간 서로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번에는 내가 인적공제를 더 많이 가져가고 세액공제도 받을게. 내년에는 배우자가 가져가라. 이런 식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지 실수를 가장 줄이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세무사님, 자녀 교육비도 내역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? 네. 왜 그럴까?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 드리고 한번 논의를 해보죠. 네, 네, 네. 일단 자녀에 대한 학원비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미취학 아동 학원비가 공제가 됩니다. 하지만 초, 중, 고등학교, 대학생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시고요.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취약한 사람이 학원을 다니는 게 더 당연한 거죠.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니까요. 아,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만 현장학습비, 차량 운행비는 또 공제 대상이 아니세요. 그리고 중학교, 고등학교는 보편적으로 교복을 많이 입으시죠. 네. 교복에 대한 것도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시고요. 하지만 초등학교 교복비는 공제 안 되시고요. 자녀의 대학원 등록비도 교육비 공제는 안 됩니다. 하지만 본인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부분은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. 하지만 회사에서 교육비를 보존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보전받은 금액만큼이 급여가 올라가게 되겠죠. 아, 이게 막 그냥 막 다 이렇게 좋은 건 없네요. 그쵸. 개중에는 연말정산 더 받으려고 연금저축, IRP 상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거 꼭 해야 되는 걸까요? 연말 정산에서 크게 한번 뱉어내신 분들이 부랴부랴 가입하시는 게 특히 연금저축이에요.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내면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고 노후 대비도 되니까 좋겠다라고 무작정 가입하시는 초년생분들이 계세요. 이런 분들이 당장은 세액공제를 받겠죠.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자금 계획 없이 막 가입하시다 보면은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.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연금저축 해지할까? 이런 고민해요. 근데 해지를 하면은 여태까지 공제받았던 거 다 토해내셔야 되고요. 토해내실 때 가산세, 이자도 더 내셔야 돼요.
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겠죠. 어? 그 수익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로 세금도 냅니다. 와. 한번 잘못 해지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년생분들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이고 변동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여윳돈을 남겨놓은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빡 가입하고 필요하다고 빼고 이러지 말아라. 그렇죠. 차라리 소액으로 먼저 가입을 했다가 월급이 오르면 증액하시고 이렇게 좀 변동을 하시는 게 좋지 해지를 하는 건 좀 좋진 않아요. 아, 근데 이거 어떻게 매번 다 챙겨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할까요? 국세청은 그래서 계속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. 일단 올해부터 2021년도 연말정산을 맛보기 하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. 1월부터 12월까지 총 급여액을 거기에 기재를 해주시고요. 네. 내가 부양가족을 등재하실 분들, 부양가족을 등재하실 분들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인적공제에 들어가겠죠. 그렇지. 거기에 자연스럽게 추가 공제까지도 들어가실 거예요. 네. 그리고 나서 그 미리 보기 서비스를 보시면 3분기까지의 카드 사용액들이나 현금용수 사용액들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. 4분기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업로드가 안 돼요. 그렇겠다.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넣으신 다음에 한번 미리 보기를 보시면 내년에 하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은 홈택스를 틈틈이 들어가 봐라. 아니면 돈익마세를 봐. 맞네. 자, 저희 끝으로 단골 질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MZ세대 시청자분들에게 이 말 꼭 남겨주고 싶다.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잘 활용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 좋은 투자를 하셔서 돈을 더 많이 불리셔서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빨리 얻으시길 기원합니다. 자,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독립만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여러분 좋으셨죠? 좋아요 꾹꾹.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세요?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. 자, 오늘 정말 제 IQ를 한 5 정도는 높여주신 것 같은 세금,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정보 주신 이영준 세무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